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캘리포니아 1200만 가구가 암흑에 빠진 직후 백악관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 한국을 조사하라. 6천조 원을 써도 못 바꾸는 미국의 전력 시스템. 그런데 가난했던 한국은 32년 만에 해냈습니다. 일본조차 70년째 실패하고 있는 이르려 일본 관료가 직접 고백했습니다. 분합니다. 부럽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국 서부 전역이 암흑에 빠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1200만 가구의 불이 꺼졌어요. LA 다운타운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사라졌고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들이 비상 발전기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위로 헬기 서치라이트만 쓸쓸히 비추고 있었죠. 72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중단됐어요. 냉장 창고의 식품 수백만 톤이 썩어 나갔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서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켰고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에어컨이 멈춰 온열 환자가 속출했어요. 피해액만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들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브라이언, 긴급 상황이야. 대통령이 지금 바로 브리핑룸으로 오래. 저는 브라이언 콜린스입니다. 백악관 국가인프라위원회 수석 자문관이에요.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받고 텍사스 전력청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 후로 워싱턴에 와서 13년째 미국 전력 인프라를 총괄하고 있어요. 28년간 전력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미국 전력망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어요.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어져 있었어요. 긴 테이블 주위로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로버트 밀러, 하원 에너지위원회 수잔 첸 의원, 전력회사 연합회장 제임스 하워드. 모두 굳은 표정이었어요.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80억 달러야. 72시간 만에 180억 달러가 날아갔어.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송전 손실 문제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대통령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송전 손실, 그게 뭔가?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띄웠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가정과 공장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사라집니다. 전선을 타고 흐르면서 열로 변환되거든요. 이걸 송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송전 손실률은 22%에서 24% 사이입니다. 발전소에서 100을 만들면 소비자한테는 76에서 78만 도달해요. 나머지 22에서 24는 중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로버트 밀러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는 에너지부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백발이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항상 비싼 양복을 입고 다녔죠. 브라이언,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물리 법칙이잖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송전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인 나라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느 나라지?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비웃음을 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입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로버트 차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잔 첸 의원이 피식 웃었어요. 제임스 하워드 회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국, 지금 농담하는 거야? 로버트 차관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전기 발명한 나라야. 에디슨이 누구 나라 사람인데 한국한테 뭘 배워? 수잔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브라이언, 당신 피곤한 거 아니야?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니 말이 돼. 저는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임스 하워드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전력망은 세계 최대 규모야. 발전소 수천 개가 연결되어 있고 송전선이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해. 이런 시스템을 100년 넘게 운영해온 나라가 우리라고. 한국, 우리 기술 베낀 나라잖아.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8년 전 저는 한국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1997년이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였어요. 저는 당시 재무부 신입 분석관이었습니다. 30살, 야망에 가득 찬 젊은 관료였죠.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브라이언, 한국 가봐. IMF 구제금융 조건 점검해야 해. 그 나라 경제 상황 직접 보고 와.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경제 자료를 훑어봤어요. 형편없었습니다. 외환 보유고 바닥, 대기업 줄도산, 실업률 폭등. 숫자 하나하나가 처참했어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도착했을 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잿빛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싸늘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12월이었거든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들. 웃는 얼굴을 찾기 어려웠어요.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풍경을 봤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이 흉물처럼 서 있었어요. 철골만 앙상하게 드러난 채 방치된 현장들. 폐업한 가게들의 셔터가 줄지어 내려져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암울한 소식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또 대기업 두 곳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IMF가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나라는 끝났구나. 다음 날, 저는 한국재정경제부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데 담당 관료들의 얼굴이 죄다 초췌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밤새 일한 게 분명했어요. 그들이 경제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중간중간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불쌍하긴 하네. 하지만 동정은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숫자를 분석해야 했어요. 그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일주일간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공장들이 멈춰 서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는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어요.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 결함이 심각함. 회복에 최소 20년 이상 소요 예상. 단기간 내 정상화 불가능. 상사가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분석이야, 브라이언. 역시 MIT 출신답군.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판단이 인정받았으니까요. 그 후로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커리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렇게 28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백악관 회의실에서 제가 그 나라 이름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송전 손실률은 3%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로버트 차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3%? 네. 발전소에서 100을 만들면 97이 소비자한테 도달해요. 미국은 76에서 78이고요. 거의 5배 차이입니다. 제임스 하워드가 손을 내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 숫자 어디서 났어? 한국이 조작한 거 아니야? 국제에너지기구 공식 통계입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수잔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 우리처럼 거대한 전력망을 가진 나라랑 비교가 돼? 저는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브라이언, 왜 한국은 손실이 그렇게 적지? 비밀이 뭐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전압입니다. 전압? 한국은 220볼트를 씁니다. 미국은 110볼트고요. 전압이 높으면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요. 전류가 절반이면 손실은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물리 법칙이에요. 로버트 차관이 비웃었어요. 그럼 우리도 220볼트로 바꾸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그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더 큰 비웃음을 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히 바꿀 수 없어요. 한국은 바꿨지만 미국은 못 바꿉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로버트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뭔 소리야? 미국이 못한다고. 세계 최강대국이 고작 전압 하나를 못 바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못 바꿉니다. 바꾸려면 6천조 원이 필요해요. 그것도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로버트 차관이 테이블을 쾅 졌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6천조, 말이 돼. 그게 무슨 숫자야? 저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미국 예산처 추산입니다. 전국의 모든 건물, 모든 공장, 모든 가정의 배선을 교체해야 해요. 뉴욕 맨해튼 지하에만 수만 킬로미터의 전선이 깔려 있습니다. 100년 넘게 쌓인 인프라예요. 이걸 다 뜯어내고 새로 깐다.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임스 하워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에이, 과장이 심하군. 돈만 있으면 뭔들 못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병원 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공항 관제탑 전기가 끊기면요? 월스트리트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72시간만 멈춰도 수천억 달러가 날아갑니다. 전국을 220볼트로 바꾸려면 최소 40년이 걸려요. 40년간 미국 전역에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혼란을 어떤 대통령이 감당하겠습니까? 임기 중에 공사 현장 혼란만 떠안고 효과는 40년 후에나 나타나요. 정치적 자살이에요. 수잔 의원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잠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바꾼 거야? 한국도 작은 나라는 아니잖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어요. 한국은 1973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전압을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꾸겠다고요. 1973년, 50년도 더 전이잖아. 네, 그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빈국 수준이에요. 밥 먹는 것도 걱정해야 하는 나라였어요. 로버트 차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가난한 나라가 인프라를 바꿔. 말이 안 되잖아. 바꿨습니다. 32년에 걸쳐서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7번 바뀌었어요. 군사 정권도 있었고 민주 정권도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도 겪었어요. 제가 직접 봤던 그 1997년 IMF 위기도 포함해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제임스 하워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게 당연하잖아. 전임자가 시작한 사업을 후임자가 엎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더 놀라운 겁니다. 저는 태블릿에서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은 그 32년 동안 현재 가치로 약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전압 전환에 쏟아부은 거예요. 수잔 의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그런 무리한 결정을 했을까? 미래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그래프가 떴습니다. 110볼트를 유지하면 당장은 돈이 덜 들어요. 기존 시스템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하지만 매년 송전 손실이 누적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으니까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해요. 송전선도 더 굵게 깔아야 하고요. 10년 후에는 비용이 2배, 20년 후에는 4배가 됩니다.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계산했습니다. 지금 5조를 쓰면 30년 후에 50조를 아낄 수 있다는 거요. 반대로 지금 안 바꾸면 30년 후에는 바꿀 수조차 없게 됩니다. 인프라가 너무 방대해져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저는 로버트 차관을 바라봤어요. 지금 미국이 딱 그 상황입니다. 100년 넘게 110볼트 인프라를 쌓아왔어요. 이제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구조에 묶인 거예요. 로버트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임스 하워드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미국이 못 바꾸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이번 캘리포니아 정전이랑 무슨 상관이지?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송전 손실률 22에서 24%. 이게 매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숫자를 띄웠어요. 연간 38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어요. 매년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돈입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캘리포니아 정전 피해액이 180억 달러였죠. 우리가 매년 날리는 손실의 절반도 안 돼요. 우리는 매년 캘리포니아 정전 2번 분량의 돈을 그냥 버리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그럼 해결책이 없다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말을 꺼내면 더 큰 반발을 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먼저 배워야 합니다. 누구한테? 한국한테요. 예상대로 로버트 차관이 폭발했어요. 미국이 한국한테 배워? 농담도 정도가 있지.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야. 전기를 발명한 나라라고. 한국이 뭔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전기를 발명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싸늘해졌어요. 로버트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국한테 배우자니요? 국가적 모욕이에요. 수잔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이언 자문관님,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과로하신 것 같네요. 제임스 하워드는 아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한테 배운다. 내 30년 경력에 이런 황당한 소리는 처음 듣네. 저는 그들의 비웃음을 감당해야 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회의실을 진정시켰습니다. 잠깐, 다들 진정해.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브라이언, 자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근거가 있겠지. 직접 확인해 볼 의향이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조사단을 꾸려. 브라이언, 자네가 팀장을 맡아.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와. 로버트 차관이 반대했어요. 대통령님, 그건 예산 낭비입니다. 한국 가서 뭘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은 단호했어요. 매년 50조 원을 날리고 있다며? 확인해 볼 가치는 있어. 브라이언, 2주 안에 출발해.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로버트 차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브라이언, 한국 가서 뭘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망신당하고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숫자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송전효율이 미국보다 5배 높다는 건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28년 전 제가 본 한국은 폐허였어요. IMF 위기에 무너져가던 나라. 제가 끝났다고 보고서를 썼던 나라. 그 나라가 정말 미국보다 나을 수 있을까?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출발까지 2주. 그런데 출발 전날 예상치 못한 자료가 제 책상 위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보낸 자료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전합 통일 50년 검토 보고서. 왜 우리는 실패했는가?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은 32년 만에 해냈다. 일본은 50년째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일본이? 기술 강국 일본이 50년째 못하고 있다고? 저는 밤새 그 보고서를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경악스러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니, 미국이 세계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가는 한국. 1997년에 제가 끝났다고 선고했던 나라. 그 나라가 정말 미국을 앞질렀는지 직접 확인할 차례였어요. 14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인천행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보낸 그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읽을수록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전합통일을 시도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본은 50Hz, 서일본은 60Hz로 나뉘어 있다. 전합통일은커녕 주파수 통일조차 실패했다. 일본이요? 기술 강국 일본이 70년째 실패하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됐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이 멈추면서 동일본 전력이 부족해졌다.
서일본에서 전기를 빌려오려 했으나 불가능했다. 주파수가 달라서 변환 설비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같은 나라인데 전기를 나눠 쓸 수 없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어요. 같은 나라인데 전기를 못 나눈다고? 그게 말이 돼.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구름 바다. 그 아래 어딘가에 일본이 있었어요. 70년째 전합 통일을 못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옆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32년 만에 해낸 나라. 뭐가 다른 걸까?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28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12월. 서울 도착 첫날, 호텔 창밖으로 본 풍경. 공사 중단된 건물들, 폐업한 가게들, 어두운 표정의 사람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끝났다고. 그런데 지금 같은 나라를 다시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뭐가 바뀌어 있을까?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28년 전에는 없던 것이 보였어요. 거대한 공항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초연대식 건물. 활주로가 끝없이 뻗어 있었고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그 나라 맞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28년 전에 싸늘하고 우울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입국장을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바닥, 밝은 조명, 세련된 안내 표지판. 뉴욕 JFK 공항보다 나아 보였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훨씬 나았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마중 나온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브라이언 콜린스 자문관님이시죠? 저는 한국전력 국제협력팀 박정훈 차장입니다. 영어로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미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MBA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5년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탠포드 출신이라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8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속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반짝였습니다. 공사 중단된 흉물 같은 건축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차장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이 고속도로가 인천공항 고속도로입니다. 공항 개항에 맞춰서 건설했죠. 왕복 8차선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공항이 언제 생긴 거죠? 2001년입니다. 그전에는 김포공항을 썼어요. 규모가 작아서 새로 지은 겁니다. 2001년이라 제가 한국에 왔던 1997년, 그때는 이 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었죠. 낡고 좁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이런 공항을 지었다고? IMF 위기 직후에? 저는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더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28년 전에는 분명 없었던 건물들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28년 전에는 다들 고개를 숙이고 걸었거든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활기차게 걸어 다녔어요. 젊은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아이들이 부모와 손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많이 바뀌었네요. 박정훈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97년 이후로 많이 바뀌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힘들었습니다. 저도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어요. 한동안 어려웠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워싱턴에서 이 나라 끝났다고 보고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아버지 회사가 망하는 동안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찬란했어요. 28년 전 어둡고 우울했던 그 도시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틀렸던 건가? 28년 전 나는 이 나라가 끝났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멀쩡하잖아.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번창하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해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내일 한국전력 본사에 가면 진짜를 알 수 있을 거야.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다음 날 아침 한국전력 본사로 향했습니다. 나주에 있는 본사였어요. 서울에서 KTX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KTX. 이것도 28년 전에는 없었어요. 고속철도라니. 저는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속 300km.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미국에는 이런 고속철도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20년째 진행 중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완공 시점은 계속 밀리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 개통했다고 하더군요. IMF 위기 끝난 지 불과 6년 만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 뭔가 다르긴 하구나. 나주에 도착해서 한국전력 본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유리벽에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긴 테이블 하나에 프로젝터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전력 담당자 5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정훈 차장이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송전본부 김영수 본부장님, 전력연구원 이정희 박사님, 개통운영처 최민수 처장님, 그리고 국제협력팀 직원들입니다. 모두 단정한 복장이었어요. 긴장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김영수 본부장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멀리서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니.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하다니.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이정희 박사가 발표를 맡았어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MIT 박사라고 하더군요. 제 후배인 셈이었어요. 한국전력 시스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한국전력망 개요가 떴어요. 발전소 위치, 송전 경로, 변전소 분포, 기본적인 정보였습니다. 저는 반쯤 건성으로 듣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비슷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송전 효율 데이터였어요. 화면에 큰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97.2%. 저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습니다. 97.2%.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100 중에서 97.2가 소비자한테 도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실이 2.8%밖에 안 된다고?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요. 이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이정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년 실적 기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보고한 공식 데이터예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미국의 송전 손실률은 22%에서 24%, 한국은 2.8%, 차이가 거의 8배였습니다. 제가 알던 숫자와 달랐어요. 출발 전에 확인했던 자료에는 한국이 3%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충격적인 숫자였는데 실제로는 더 낮았습니다. 작년에 2.8%까지 낮췄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이정희 박사가 덧붙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미국은 20년째 제자리인데 저는 다시 물었어요. 측정 방식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계산 기준이 다른 건가요? 아니요. 국제 표준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정희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다만 저희는 220V를 씁니다. 전압이 높으면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요. 전류가 절반이면 손실은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물리 법칙이죠. 물리 법칙. 저도 MIT에서 배운 내용이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숫자로 보니까 충격이었어요. 미국은 110V를 쓰죠? 이정희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 한계입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물리적 한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김영수 본부장이 끼어들었어요. 브라이언 자문관님, 숫자만 보시면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직접 현장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여주십시오. 한국전력 본사를 나와서 변전소로 향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거대한 철탑이 서 있었습니다. 송전탑이었어요. 굵은 전선이 철탑과 철탑 사이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차장이 설명했어요. 저 송전선이 765kV 초고압 송전선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멀리 보내려면 전압을 최대한 높여야 해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죠. 765kV. 미국에도 있는 규격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500kV가 주력이었습니다. 765kV 송전선은 많지 않았어요. 한국은 765kV를 많이 씁니까? 네. 주요 간선은 다 765kV예요. 2002년에 도입했습니다. 2002년. 또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IMF 위기 직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 위기 직후에 뭘 그렇게 많이 지은 거야? 변전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변압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굵은 케이블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시설 안으로 들어갔어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압기가 작동하는 소리였어요. 김영수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765kV를 345kV로, 다시 154kV로, 최종적으로 22.9kV로 낮춥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220V로 들어가죠. 복잡한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압기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게 다 220V 시스템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이건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고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건 기본이니까요. 김영수 본부장이 말을 이었어요. 차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미국은 가정에 110V를 보내죠. 우리는 220V를 보내요. 이 차이가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원래 한국도 110V를 썼다면서요? 네. 1970년대까지요. 어떻게 바꾼 겁니까? 김영수 본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32년이 걸렸어요. 그가 저를 변전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1973년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의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바꾸겠다고요. 1973년이면 한국이 아직 가난했을 때죠? 네.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도 안 됐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도 많았습니다. 농촌에서는 호롱불을 쓰는 집도 있었어요.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호롱불. 그게 언제적 얘기야? 그런 나라가 왜 전압을 바꾸려고 했습니까? 당장 전기 보급하기도 바빴을 텐데요. 김영수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반대가 많았어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돈 들여서 바꾸냐는 거죠. 그런데 왜 바꿨습니까? 미래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당시 기획원 관료들이 계산을 했어요. 110V를 유지하면 당장은 돈이 덜 들어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송전 손실이 누적됩니다.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고 송전선도 더 굵게 깔아야 해요. 그래서요? 지금 5조를 쓰면 30년 후에 50조를 아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지금 안 바꾸면 30년 후에는 바꿀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것도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래서 바꾼 겁니까? 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선택을 한 겁니다. 김영수 본부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32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이 7번 바뀌었어요. 군사 정권도 있었고 민주화도 됐고 IMF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멈췄다고요? 네. 단 한 번도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32년. 정권 7번. 그 와중에 단 한 번도 중단 안 했다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4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다 바뀌거든요. 전임자가 시작한 사업을 후임자가 엎어버리는 건 일상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영수 본부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힘들었죠. 매번 예산 깎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나중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계속한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다 물거품이 된다.
끝까지 간다. 그가 변전소 철탑을 바라봤어요. 2005년에 마지막 작업이 끝났습니다. 전국이 220볼트로 통일됐어요. 저는 그 철탑을 따라 시선을 올렸어요. 굵은 전선이 하늘로 뻗어 있었습니다. 저 전선 안으로 220볼트 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32년간의 노력이 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국은 왜 못 바꿀까요? 김영수 본부장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너무 일찍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은 100년 전에 이미 전력망을 깔았잖아요. 에디슨 시대부터요. 그때 110볼트로 정했고 100년간 쌓아왔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깔렸거든요. 뉴욕 맨해튼 지하에만 전선이 수만 킬로미터예요. 건물마다 벽 안에, 천장 위에 다 배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 뜯어낸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1970년대까지 전기 인프라가 거의 없었거든요. 깔린 게 별로 없으니까 바꿀 수 있었어요. 후발주자의 이점이었군요. 네. 하지만 그 이점을 살린 건 선택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은 거예요. 김영수 본부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브라이언 자문관님, 미국은 선발주자의 저주에 걸린 겁니다. 먼저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꿀 수 없게 된 거예요. 선발주자의 저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부해왔어요. 전기를 발명한 나라, 인터넷을 만든 나라,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 그런데 그 성공이 오히려 족쇄가 됐다고? 저는 변전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한국 측 설명만 들은 거니까요. 제3자 검증이 필요했어요. 그때 박정훈 차장이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자문관님, 내일 일정이 있습니다. 뭔데요? 일본에서 손님이 옵니다. 경제산업성 에너지정책국 타나카 유코 국장이에요. 일본의 전환 문제를 직접 설명해 주겠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손님이 온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왜요? 제가 왜 일본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타나카 국장이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 인프라 전문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이상했어요. 일본 관료가 왜 굳이 한국까지 와서 저를 만나려는 걸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만나보죠. 다음 날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타나카, 유코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무채색 정장.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브라이언 자문관님,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 저는 의아했어요. 무슨 사과요? 미국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서류 봉투에서 자료를 꺼냈어요. 일본의 전력 시스템 현황입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전압 통일을 시도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패 중입니다. 타나카 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일본은 동일본이 50Hz, 서일본이 60Hz를 씁니다. 메이지 시대의 독일과 미국에서 각각 다른 발전기를 도입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주파수 통일을 못하고 있다고요? 네, 70년째 논의 중입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일본이 기술 강국 아닙니까? 왜 못 바꾸죠? 타나카 국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국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깔렸어요. 그녀가 자료를 넘겼어요. 일본 전역을 단일 주파수로 통일하는데 예상 비용이 1200조 원입니다. 일본 국가 예산 10년치예요. 게다가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합의가 안 됩니다. 1200조 원. 미국의 6000조 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타나카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후쿠시마 원전이 멈추면서 동일본 전력이 부족해졌어요. 서일본에서 전기를 빌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왜요? 주파수가 달라서요. 변환 설비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전기를 나눠 쓸 수 없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같은 나라인데 전기를 못 나눈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사상자가 났습니까? 직접적인 사상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전으로 인한 간접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병원 장비가 멈추고 냉난방이 끊기고 특히 노인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타나카 국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후쿠시마 출신이에요. 제 고향이 그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일본 정부는 주파수 통일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어요. 왜요? 정치적 합의가 안 됩니다. 도쿄는 50Hz를 고집하고 오사카는 60Hz를 고집해요.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어느 쪽 주파수로 통일하느냐. 결론이 안 납니다. 타나카 국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럽습니다. 기술 강국이라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바꾸고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나카 국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심호흡을 했어요. 분합니다. 네, 한국이 부럽고 분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일본 관료가 한국이 부럽다고? 한국은 32년 만에 해냈어요. 일본은 70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 와중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일본은 대지진을 겪고도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기술력은 일본이 앞서 있었어요. 경제력도 일본이 컸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되고 일본은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뭡니까? 의지의 차이입니다. 타나카 국장이 똑바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결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 위기가 와도 비판이 나와도 멈추지 않아요. 일본은 결정을 못합니다. 합의를 추구하다가 시간만 보내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일본의 신중함이 사실은 우유부단함이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관료가 일본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칭찬하다니. 브라이언 자문관님. 타나카 국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도 같은 상황입니다. 아시잖아요. 미국도 바꿀 수 없어요. 일본보다 더 심합니다. 100년간 쌓인 인프라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뭡니까? 한국을 인정해 주세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미국이 인정하면 세계가 인정합니다. 한국이 이룬 성취를 미국이 인정해 주세요. 그게 정당한 평가입니다. 타나카 국장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은 한국에게 졌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에요. 미국도 이 분야에서는 한국에게 배울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일본 관료가 직접 한국을 인정하라고 부탁하다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타나카 국장과의 만남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서서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의 97% 송전 효율, 일본의 70년 실패, 그리고 미국. 미국은 어떤 상황인 걸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송전 손실률 2위에 24%, 연간 손실 비용 380억 달러 50조 원, 전환 예상 비용 4.5조 달러 6천조 원, 전환 예상 기간 50년 이상.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6천조 원. 미국 연방 예산이 6조 달러 정도거든요. 전환 비용이 연방 예산의 75%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전환 기간이 50년. 어떤 대통령이 50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어요? 임기 중에는 성과가 안 나오고 혼란만 감당해야 하는데 정치적 자살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저 안에 220V 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32년간의 노력으로 바꾼 시스템. 반면에 미국의 불빛들 뒤에는 110V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00년간 바꾸지 못한 시스템. 뭐가 다른 걸까?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어요. 한국, 1973년 결정.
32년간 실행, 정권 7번 교체에도 지속, 2005년 완료, 송전 효율 97%. 일본, 1950년대부터 논의, 70년간 실패, 정치적 합의 불가, 2011년 대지진 때 한계 노출, 동서 주파수 분리 지속, 미국,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됨, 100년간 110V 유지, 전환 비용 6천조 원, 현실적 전환 불가능, 매년 50조 원 손실 지속, 숫자가 명확했어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들을 앞질렀어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28년 전 내가 끝났다고 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로버트 밀러 차관이었어요. 브라이언, 뭘 발견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비웃음을 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맞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송전 효율 97%입니다. 우리의 4배예요. 매년 우리가 50조 원을 날리고 있는 동안 한국은 그 돈을 아끼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야? 국제에너지기구 공식 데이터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확인해 줬어요. 일본도 70년째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야?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차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 미국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히요. 100년간 쌓인 인프라를 바꾸려면 6천조 원이 필요합니다. 50년이 걸려요. 어떤 대통령도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로버트 차관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한테 진 거야? 미국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이 분야에서는요. 우리가 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터져 나왔어요. 개소리야. 미국이 한국한테 져. 말도 안 돼. 저는 기다렸어요. 그가 진정할 때까지. 차관님,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감정적으로 부정한다고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뭘 어쩌자고. 배워야 합니다. 한국한테 배워야 해요. 최소한 손실을 줄이는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 분산 발전, 재생에너지 연계. 한국이 앞서 있는 분야들이에요. 로버트 차관이 비웃었어요. 미국이 한국한테 배워?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저러는 이유를 알았어요. 자존심. 미국의 자존심이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으로 숫자가 바뀌지는 않아요.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전력인프라 실사보고서,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본 보고서는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는 세계 최고가 아닙니다. 적어도 효율성에서는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써놓고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미국인이거든요. 미국이 최고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박정훈 차장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자문관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가 빙그레 웃었어요. 28년 전에도 오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이 나라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공항의 웅장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박정훈 차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모든 면에서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요. 브라이언 자문관님, 박정훈 차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은 여전히 위대한 나라입니다. 다만 완벽하지 않을 뿐이에요.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다만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그래야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백악관에 돌아가면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로버트 차관이 반대할 거고, 제임스 하워드가 비웃을 거고, 수잔 의원이 예산 낭비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을 말할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바다 아래 어딘가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70년째 실패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저, 100년째 바꾸지 못한 나라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발주자의 저주. 미국과 일본은 너무 일찍 성공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깔 수 있었어요. 역설이었습니다. 성공이 족쇄가 되고 후발이 기회가 되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배울 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결정하면 끝까지 가는 의지. 그것이 한국을 만들었고 그것이 미국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써놓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타나카 국장과의 만남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서서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의 97% 송전 효율, 일본의 70년 실패, 그리고 미국. 미국은 어떤 상황인 걸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송전 손실률 2위에 24%, 연간 손실 비용 380억 달러 50조 원, 전환 예상 비용 4.5조 달러 6천조 원, 전환 예상 기간 50년 이상.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6천조 원. 미국 연방 예산이 6조 달러 정도거든요. 전환 비용이 연방 예산의 75%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전환 기간이 50년. 어떤 대통령이 50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어요? 임기 중에는 성과가 안 나오고 혼란만 감당해야 하는데 정치적 자살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저 안에 220V 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32년간의 노력으로 바꾼 시스템. 반면에 미국의 불빛들 뒤에는 110V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00년간 바꾸지 못한 시스템. 뭐가 다른 걸까?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어요. 한국, 1973년 결정, 32년간 실행, 정권 7번 교체에도 지속, 2005년 완료, 송전 효율 97%. 일본, 1950년대부터 논의, 70년간 실패, 정치적 합의 불가, 2011년 대지진 때 한계 노출, 동서 주파수 분리 지속, 미국,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됨, 100년간 110V 유지, 전환 비용 6천조 원, 현실적 전환 불가능, 매년 50조 원 손실 지속, 숫자가 명확했어요.